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좀 첫 번째 시간 같죠? 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같은 날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옷을 가지고 와서 갈아입었어야 되는데 그나마 변화를 좀 주려고 안경을 썼으니까요. 두 번째 시간이라는 좀 마음가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 다른 인강이랑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 되게 열악한 환경에서 제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찍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이고요. 심지어 조명도 없고 메이크업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여드름도 막 다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요. 너무 다른 인강이랑 막 비교해서 뭐 너무 좀 화질도 구려, 선생님 얼굴 이상해, 너무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질은 아주 높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연맹왕국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연맹국가에서 이번에는 좀 더 발전된, 자, 교과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중앙집권 국가라고 표현했었는데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기에는 생각보다 중앙집권이 덜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중앙집권적 이렇게 좀 용어를 바꿔준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기 전에 연맹국가의 개념을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자, 연맹국가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부여의 예를 들면은 오부연맹이죠. 그래서 5개의 부족 국가가 연맹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5개의 부족 국가. 자, 그런데 각 부족마다 지도자가 있겠죠. 그 지도자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고 부릅니다. 이거 제가 뭐 살에 걸린 게 아니라 학자들이 실제로 이 발음이 이랬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해서 가 혹은 한 또는 칸 하니까 알겠죠? 칭기스칸. 그게 아마 발음이 이랬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이런 거 배웠는데 이게 각 부의 지도자인 거예요. 아마 여기도 지도자가 있었겠죠. 근데 조금 더 강한 부족의 지도자를 뭐라고 부른다? 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뭐가 포인트냐면은 그나마 좀 더 강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지도자와 왕 사이에는 그렇게 커다란 격차가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던 모습처럼 이 왕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대체될 수 있다. 요게 연맹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 왕이 따로 혼자 강해지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 부족에서 여러 가지 공을 세웠을 수도 있고, 또는 특출난 왕이 뭔가 좀 뛰어난 시스템으로 다른 부족들을 장악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 부족이 혼자 강해져 가지고 혼자 우뚝 서게 돼요. 그러면서 나머지 부족이 어떻게 됐다? 좀 대등했던 관계가 아니라 약간 여기에 예속이 되는 형태로 국가 형태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맹이 아니죠. 이때는 서로 대등 연맹이야. 근데 이때는 이 셋은 이 왕의 뭐가 되는 겁니까? 거의 신하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이. 요게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국가가 뭐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자, 저번 시간에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아마 되게 똘똘한 친구들은 아니 이 선생님 왜 이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은 13페이지 보시면은 사료가 나옵니다. 어떤 사료냐면은 회의체라는 거예요. 회의. 삼국의 어떤 회의라는 건데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회의, 신라의 화백회의라는 게 나옵니다. 자, 고구려의 제가회의를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 이제 부 이름이 나옵니다. 몇 개가 나와요? 5개가 나와요. 자, 고구려 몇 부연맹? 5부연맹. 그러니까 5부의 지도자들이 다 참여해서 회의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은 왕이
그 회의에 나온 내용을 결정을 빡 하는 게 아니라 왕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에 껴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형국이에요. 자, 느낌이 안 오시면은 신라로 가서 화백회의라고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가 안 돼요. 자, 신라는 여섯 개죠. 6명이 모였습니다. 회의를 해요. 근데 한 명이 야, 나 안 해. 이러고 이제 반대를 해요. 그럼 그게 물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6개의 국가가 각각이 대등하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 그걸 나머지가 그냥 다 존중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이 균형이 있다. 역시 왕이라고 해봤자 그 6부족 중에 하나의 지도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교과서 페이지 좀 넘길게요. 예습 좀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넘기시면은 17페이지에 사료가 2개가 나와요. 자, 신라의 어떤 회의 모습을 또 이제 담은 건데, 자, 왼쪽 거를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 지도로 갈문왕 어쩌고와 뭐 무슨 간지와 무슨 간지 무슨 간지 뭐 간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이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왕하고 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어떤 격차가 느껴져 보입니까? 안 느껴져 보입니까? 별로 격차가 없어 보이죠. 그냥 회의에 참여한 사람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료를 보시게 되면은 자, 바로 시작이 어때요? 왕이 명하길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단순히 명령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지 굳이 회의에 참여해서 같이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 예전에는 회의를 같이 한 겁니다. 6명이. 이 중에 왕이 한 명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다? 왕은 나온 거예요. 야, 니들끼리 회의해. 나는 너네들하고 무슨 존재? 다른 존재, another 레벨이야 라는 거예요. 자, 뭐가 됐다? 연맹체제에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회의 제도의 어떤 모습만 가지고도 이게 연맹 국가인지 중앙집권 국가인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 어려우면은 질문 게시판에 올리세요. 제가 친절히 다 답변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느슨한 형태의 연맹 국가에서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가는 과정. 자, 무슨 일들이 있었나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공부할 때 아주 많은 왕들이 나와요. 그렇겠죠. 한 나라의 역사가 거의 500년, 600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왕이 나올 텐데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왕들 몇 명을 뽑아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왕들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맹 국가에서 이 고대 국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정복 활동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그렇겠죠. 정복 활동은 계속 있는데 싸움 잘하는 왕이 좀 더 많은 부족을 거느린다든지 영토를 넓힌다든지 하는 임무를 하게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런 일을 수행한 왕에 대해서는 그 연맹 국가 내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되게 위대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광개토대왕 같은 왕이 있죠. 함부로 다른 부족에서 뭐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왕이 있으면은. 그래서 우리는 정복 활동의 내용을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돼요. 삼국의 활동 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간다는 거는 앞으로 왕의 자리를 이제 넘기는 과정에서 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부에서 왕이 자기의 아들한테 넘겨주는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왕을 하다가 왕이 잘리면은 마가의 지도자가 이제 그럼 내가 왕 이럴 수 있었던 구조인데 이제는 왕이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줘도 다른 부족 국가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요. 우뚝 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에 잠깐만 다시 가게 되면 우리 그 부여왕 떨고 있는 그 그림 기억나시죠?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왕이 어때요? 자기 아들인 것 같아요. 아들로 보이는 사람한테 왕위를 딱 물려줘. 자기가 왕위를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변에서 뭐라고 한다 못한다? 못한다. 뭐가 됐다?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각 3국이 어느 시점이었는지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율령반포. 요렇게 얘기하면 이제 와닿지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통치 체제를 좀 정비했다, 법을 만들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우뚝 서면서 자기의 위치를 합리화시켜줄, 정당화시켜줄 어떤 법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진 질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관등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 관등제는 그 왕의 부하들 간에 서열을 만든 거예요. 서열. 나랑 조금 더 가까웠던 애는 좀 높은 등급, 그래도 조금 힘이 강했던 애들은 높은 등급, 근데 그거보다 아닌 애들은 낮은 등급, 이런 식으로 신하들에게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왕의 어떤 지배권을 합리화시켜준 도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각 3국이 역시 이런 것들이 언제 마련됐나를 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불교인데, 불교는 이제 국민들을 정서적으로 통합시켜주고 뭐 이런 내용인데, 과감히 요거는 빼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지금 뒤로 빼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잠깐 적어둘게요. 좋죠? 외울 것 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이제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업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기억하면 좋을 왕은 태조왕입니다. 보통 우리가 태조하면은 가장 첫 번째 왕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고구려의 첫 번째 왕을 이미 알고 있죠. 누구죠? 네, 고주몽입니다. 그래서 사실 태조왕은 1대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태조라는 의미가 붙었을까 좀 궁금하죠? 안 궁금하겠지, 사실은. 자, 태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때부터 고구려의 5부 연맹 중에 게르부라는 부가 있습니다. 이 게르부라는 부가 뭔가 왕위를 혼자 독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게르부 내에서는 이 태조왕을 조금 자기들의 어떤 시조처럼 모시는 경향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름을 태조왕이라고 붙였고, 자, 그에 걸맞는 어떤 활약을 했겠죠.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옥저를 정복해서 결국 고구려의 영토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게르부에서 왕위 세습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억하면 좋은 왕은 고국천왕이에요. 고국천왕은 이제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했는데, 진대법이 뭔지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백성들한테 쌀이 부족한 시기에 이제 쌀을 나누어주고, 나중에 수확한 이후에 그거를 국가에서 돌려받는 이제 일종의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진대법이 지금 왜 중요할까요? 라고 이제 아마 의문을 가질 거예요. 이 진대법의 개념은 뭐냐면은, 고국천왕 입장에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뭐다? 앞으로 내가 책임져야 할 나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확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국천왕 입장에서 나의 백성이다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의 백성이라는 거는 게르부 내의 백성만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게르부를 제외한 뭐 전로부, 순노부 이런 다른 부의 백성까지도 내가 케어한다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대법 실시 역시 뭔가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고국천왕부터가 왕위가 이제 부자 간의 상속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왕권이 강화됐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세기로 갑니다. 3세기에는 뭐 별거 없어요. 넘어가셔도 되고, 4세기에 이제 미천왕으로 가게 되면은 이 낙랑을 미천왕이 축출을 시키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낙랑의 위치가 대략 평양 주변이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고구려의 영토가 남쪽으로 확장이 된 건데, 자, 남쪽으로 가다가 누구 만났을까요? 백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부터는 고구려와 백제가 낙랑을 쫓아낸 이후에 서로 국경을 마주보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곧 뭐 하겠습니까? 한판 붙겠죠. 네, 기다리시면 붙습니다,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낙랑 축출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서술이망 너무 중요합니다. 서술이망이 했던 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율령반포예요.
아까 제가 율령반포가 뭐라 그랬죠? 왕의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일종의 시스템이라 그랬어요. 그게 소수리망 때 정해지게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어떤 체제가 갖춰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태학이라는 게 설립이 되는데, 태학은 뭔지 알겠죠?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쳤던 게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 유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럼 국가에서 유교를 가르쳤을까요?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충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유교를 가르친다는 얘기는 이 학생들한테 충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종의 주입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관직에 오르고 하면은 왕에 대한 충성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교는 장려하게 되게 좋은 학문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를 굳이 더 얘기하자면은 불교 수용이에요. 불교도 이때 수용이 됩니다. 소수리망 때.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언급했던 중요한 중앙집권적 국가로 가는데 중요한 임무를 소수리망이 벌써 2개나 한 거예요. 율령반포도 하고 불교 수용도 하고. 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된다? 싸움을 잘하더라. 왜냐면 국가가 이제 기틀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분이 바로 제일 유명하죠.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 오죽 땅을 많이 먹었으면 이름이 광개토대왕이에요. 광개토대왕. 자,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하나씩 볼게요. 대체로 그냥 싸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한강 이북을 점령합니다. 한강 이북. 좀 이따 이제 지도도 이제 같이 보실 텐데요. 한강의 이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강북 지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숙명여고가 있는 지역은 아직 누구 땅? 백제 땅이고, 이 한강 북쪽까지를 광개토대왕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를 구원한다. 자, 신라가 사실은 삼국 중에서 가장 약해요. 가장 약하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서 많이 괴롭혔는데, 이 시기에 일본, 외랑 가야, 백제, 얘네들이 막 다 와가지고 신라를 엄청 괴롭혀요. 그래서 신라가 광개토대왕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하게 되고, 광개토대왕이 그 멀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다 두들겨 패게 됩니다. 그때 혼난 친구 우리 저번에 배웠죠? 가야. 그래서 가야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변하게 된다. 요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광개토대왕이 신라까지 구원을 해줬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래도 나오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네, 만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영토를 되게 많이 넓힌 그런 왕이죠. 자, 그 다음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죠. 장수왕. 이름처럼 되게 오래 산 왕인데, 장수왕 하면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남진 정책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쪽으로 진격하는 거예요. 자, 일단 평양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런 주요 도시들은 여러분들 지도에서 잘 보실 수 있어야 해요. 평양으로 천도한다는 건 남쪽으로 수도를 옮긴 건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앞으로 나는 남쪽 지역의 영토를 더 확대할 거야 라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당연히 누가 좀 쫄았을까요? 백제하고 신라였겠죠. 그래서 그 둘은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장수왕은 결국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가 수도로 삼고 있던 한강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숙명여고의 이 지역도 고구려 영토로 다 편입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백제의 왕이 누구냐면 계로왕인데, 이 계로왕은 뭔가 이름부터가 좀 그렇잖아요. 막 괴로워하는 왕. 이 계로왕은 결국 이때 죽게 되고, 이 아들이 수도를 웅진으로, 그러니까 현재의 공주입니다. 그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구려의 최전성기고, 사실 그 다음 왕도 되게 막 영토가 넓은데 교과서에서는 잘 다루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고구려의 주요 왕들의 업적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빼먹었어요. 자, 이 장수왕의 이런 땅 따먹기,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땅 따먹기, 이거를 장수왕이 너무 자랑스러우니까 뭐 했을까? 새겨놨어요. 자, 2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뭐랑 뭐예요? 하나는 광개토 대왕 릉비, 그리고 또 하나는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광개토대왕릉비는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지안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러니까 고구려의 수도였던 지역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를 직접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겨울이어가지고 뭐 사람도 별로 없고, 광개토대왕릉 딱 갔더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상한 뭐 유리 이렇게 건물 같은 거에 들어가 있어요. 바깥에 나와져 있는 게 아니라 나름 관리하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중국인 직원이 사진을 함부로 찍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감시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은 3명이 갔었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막 주변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찍으려는 줄 알고 저를 계속 노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찍지 않는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카메라 덮개를 덮고 있었어.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랑 같이 왔던 동행이 아이폰으로 다 찍었어요. 소리가 안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광개토대왕릉비를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어쨌든 엄청 큽니다. 광개토대왕릉비. 그 다음에 충주 고구려비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어디 있어요? 충주에 있어요. 충주 어디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그러니까 좀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장수왕이. 나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나 여기까지 왔다. 옛날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해요.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충주 지역에다가 본인의 업적을 담은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위치까지도 지도상에서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이러면 고구려는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백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제 백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3세기입니다. 3세기에 이제 고이왕부터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좋은데요. 고이왕의 활동 보면은 첫 번째,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가 뭐 몽촌토성이니 뭐 하남유래성이니 해가지고 한강 근처에서 시작됐다는 건 알지만 주변에 아직도 여러 소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이왕 때가 되면은 한강 유역을 어느 정도 장악을 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만큼 아마 고이왕 역시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지게 됐을 거고, 왕권이 조금 안정적이었겠죠. 그걸 바탕으로 관등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걸 그냥 율령반포라고 하던 시절도 있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약간 율령반포라고 하기엔 조금 부족하다 싶었는지 그냥 관등제 정비라는 용어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등제 우리 배웠죠. 왕 이외의 다른 부족의 지도자라든지 다른 사람들을 왕 밑에 있는 신하로 구분 짓는 게 관등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 백제가 왕권이 좀 더 단단해졌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통 우리가 삼국시대를 공부할 때 이런 시스템, 율령반포 이런 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항상 뭐가 오냐면 전성기가 와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고구려도 소수리망이 율령반포한 이후에 광개토대왕이 막 땅을 넓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이왕이 관등제를 정비한 이후에 조금 지나서 근초고왕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죠. 고이왕도 중요합니다. 근초고왕이 했던 활동을 보면 첫 번째, 마한 복속. 마한이 총 54개의 국가로 막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근초고왕이 그 마한을 전부 다 이제 정복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강력했던 왕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근초고왕 때부터 왕위가 부자 간의 세습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우뚝 섰다는 거겠죠. 자, 여기도 한술 더 떠서 고구려를 공격해요. 우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미천왕이 낙랑을 축출하면서 둘이 국경이 맞대어졌다. 자, 근초고왕이 아예 고구려 평양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국 원왕이 죽게 돼요. 뭐 이것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고구려의 왕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백제가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뭐 옛날에 우리랑 뭐 같이 부여서 내려온 요런 거 없어요. 요런 거 없고 우리 왕을 죽인 원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수왕이 왜 그랬는지가 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근초고왕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동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와 교류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 교류를 했다는 증거가 이제 교과서의 밑에 사료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기억하면 뭐가 있습니까? 칠지도가 있죠. 칠지도. 일본에서는 계속 너네가 우리한테 바친 거잖아 라고 주장하는 그 검이에요. 그래서 이 칠지도를 근초고왕이 이제 선물해 줬다라는 것까지. 자, 그러다가 백제는
약간 이제 별거 없어요. 별거 없다가 우리 기억나는 이벤트 하나 있죠? 뭐 있습니까? 한강을 잃어버립니다. 한강을 잃어버려요. 언제? 장수왕 때문에. 이때 누가 죽습니까? 계로왕이 죽어요. 계로왕이 죽고 한강을 잃어버리고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 이제 백제의 암흑기가 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세기쯤 가면은 무령왕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무덤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명할 게 없어가지고 무덤으로 유명한데 무령왕릉의 주인공 이 무령왕이 22담로라는 걸 설치하면서 백제의 어떤 부흥을 다시 이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왕이 나오는데 이 성왕도 마찬가지. 무령왕 때 어떤 부흥의 냄새를 풍겼다면 성왕은 그거를 완전히 꽃피울 준비를 합니다. 자, 중요하겠죠? 무령왕도 중요하고 성왕도 중요하고 뭐 백제는 다 중요하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만한 왕 중에 뽑은 거기 때문에. 자, 성왕이 한 게 뭡니까? 사비천도예요. 사비천도. 웅진으로 천도했다가 사비로 천도한 건데 그러니까 얼핏 보면 좀 더 남쪽으로 간 것 같지만 실제로 웅진에 비해서 사비는 바다로 진출하기가 더 용이한 구조다. 그러니까 성왕은 앞으로 뭐 하겠다? 나 바다를 통해서 백제 다시 일으킬 거야.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성왕이 성과를 이루죠. 한강을 일부 회복합니다. 이때 진흥왕이랑 손을 잡고 고구려를 함께 공격을 하는데 한강의 하류 지역을 이제 백제가 차지하고 상류 지역을 신라가 차지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죠. 한강의 오른쪽을 신라가 차지하고 이쪽이죠. 제 기준, 여러분 기준에서 한강의 왼쪽을 백제가 차지합니다. 사이좋게. 근데 그게 사이좋게 계속 갈까요? 못 가겠죠. 결국에 성왕은 어떻게 됩니까? 진흥왕의 배신으로 인해서 결국에 죽게 됩니다. 나중에 또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조금은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그러다 나중에 뭐 의자왕 때부터 다시 또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뭐 결국 망하는 스토리. 자, 그래서 백제는 발전을 너무 일찍 하다가 한 대 맞고 다시 뭔가 해보려다가 한 대 더 맞고 이런 구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명밖에 안 되네.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신라로 가겠습니다. 신라는 여기다 써볼 거예요. 여기다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신라입니다. 여기까지 힘들게 왔죠. 저만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신라를 보시면은 조금 발전 속도가 늦어요. 뇌물마리간이 언제쯤이냐면은 4세기 한 후반입니다. 광개토대왕이랑 같은 시대거든요. 그때 가서부터야 뭔가 국가의 냄새가 좀 더 짙게 나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 조금 후져요, 신라는.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신라의 그 시조 기억나시죠? 박혁거세. 그런데 우리가 신라 왕은 대체로 무슨 성씨를 갖고 있죠? 김씨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박씨와 석씨와 김씨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을 해요. 자, 우리 이 느낌 이미 한번 배운 적 있죠? 어떤 느낌? 연맹왕국 같은 느낌이죠. 예전에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그 오부연맹이라든지 이런 부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미 1세기의 고구려는 계류부에서 왕위를 계속해서 세습을 하는데 신라는 여전히 박석김 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막 4세기까지 후졌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도자의 명칭을 볼게요.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석간이라고 불러요. 간도 어디서 많이 봤죠? 거석간,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바뀌냐면은 차차홍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차홍이 뭘 의미하냐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대체로 이게 아마 중의 어원이 아닐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제사장과 관련된 이름이 아닌가. 차차홍 느낌 오죠? 제 주장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금이라는 또 명칭이 나오는데 뭐 이사금은 이거는 더더욱 다양한 이론이 있어요. 근데 아마 뭐 이었다, 뭐 계승했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자, 그러다가 4세기 정도 가야 5세기 정도 가야 그러니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가야 뇌물마립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뇌물마립간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뭔가
김씨가 혼자 갑자기 우뚝 설 수 있었던 뭔가가 있었다는 건데,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때 백제와 외와 가야가 쳐들어옵니다. 가장 신라가 위태로웠던 순간이죠. 그때 누가 온다 그랬죠? 네, 광개토대왕이 온다 그랬죠. 광개토대왕이. 광개토대왕이 신라 구원, 이 내물왕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물왕은 결국 고구려의 도움으로 신라를 구원해내게 되면서 다른 부족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너 잘했다. 뭘 잘하긴 고구려가 다 해줬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내물마립간이 조금은 권력이 공고해지고요. 그러다가 아예 명칭까지 마립간이라고 바꾸게 돼요. 마립칸, 이것도 칸이죠. 이 마립간은 어떤 의미냐면은 칸 중에 칸이라는 뜻이에요. 칸 오브 칸, 킹 오브 킹,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 같은 용어보다는 조금 더 강한 느낌의 명칭이다 라는 거예요. 명칭에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 지중왕은 대략 6세기, 5세기 말에서 6세기로 보시면 되는데, 지중왕 때부터 명칭이 바뀌었어요. 뭘로? 왕으로 바뀌었죠. 역시 이때부터 그러면은 더 왕권이 강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라라는 호칭과 왕이라는 칭호를 이때부터 사용하는데, 원래 그 전까지 신라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뭐 사로국, 뭐 설아벌, 뭐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갑자기 중국식으로 신라, 그 다음에 마립간이 아니라 왕, 이런 식으로 한자식 표현으로 바꿨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는 좀 선진국처럼 가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가 다음에 이제 법흥왕이 나옵니다. 자,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법이 흥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럼 무슨 법이 흥했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법. 그래서 뭐 했다?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법 체계를 만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실은 이게 더 맞는 표현인데, 불법이에요. 법흥왕 때 이제 공식적으로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하나 더, 상대등 설치. 자, 상대등 설치. 요게 살짝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상대등이 뭐냐면 귀족들 중에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부하들 중에서도 대장.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비교하자면은 조선시대 뭐 영의정 막 이런 느낌을 보시면 돼요. 신하들 중에 가장 세네. 그럼 상대등을 설치했다는 얘기는 왕권이 지금 강해진 겁니까? 약해진 겁니까? 요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상대등을 설치했다라는 거는 왕권이 강해진 걸 의미해요. 자, 아까 전에 그 회의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화백회의. 처음에는 왕이 회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의 지도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회의를 참여해요. 자, 그러다가 왕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회의에서 나옵니다. 왜? 난 너희들하고 다르니까. 내가 왜 너네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니? 난 너네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했죠.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회의의 대장을 만들어준 거예요. 대신에 네가 이 회의에선 대장이야. 그게 상대등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나중에 통일신라 가시게 되면은 상대등이 이제 왕권을 가장 위협하는 존재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상대등만 나오면은 왕권 약화 막 이렇게 기계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자, 상대등 설치 자체는 뭐다? 왕권이 드디어 신하들하고 어나더 레벨이 됐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왕권 강화됐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법흥할 때 율령 반포됐죠? 그럼 그 다음 뭐 한다? 영토 확장한다. 공식입니다. 자, 진흥왕이 나오죠? 자, 진흥왕 하면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화랑도라는 시스템을 정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화랑도에 대해서는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을게요. 이 화랑도가 이제 어떤 젊은 사람들을 국가에 충성하면서 막 나가서 싸우고 이런 인재로 양성한 건데, 실제로 나중에 삼국 통일에 많이 기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이 진흥왕이 결국 한강 유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 과정 기억나시나요? 성왕하고 원래 처음에 손잡았어요. 같이 가고 있었는데 각자 한강을 먹어놓고선 진흥왕이 뭐 했다? 성왕의 뒤통수를 쳤다. 요게 뭐냐면은 관산성 전투라는 전투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뒤통수 친 건 따로 있고, 성왕이 이제 뒤통수 맞은 거 열받아가지고 나도 한 대 치러 가야지 하고 갔다가 죽은 게 관산성 전투예요. 그러니까 안 갔으면 됐는데,
어쨌든 교과서에는 아마 이 용어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둘 간에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강 유역만 장악한 게 아니라 영토를 되게 많이 넓히는데 그 중에서도 놀랍게도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가야를 진흥왕이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쪽으로도 더 나가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은 뭐 함흥평야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러한 진흥왕의 영토 확장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 거냐면은 바로 진흥왕 순수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순수비라는 거는 순수 왕이 이제 직접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는 걸 표시하는 비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황초령비, 마운령비, 북한산비, 뭐 창령비 여러 가지 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토대로 진흥왕의 영토가 이 정도까지 확대됐구나라는 거를 유추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직접 안 간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수비 말고도 지도에 보시면은 단양의 이제 적성비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라가 한강 상류를 차지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기념하는 의미에서 만든 비석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좀 훑어봤는데요. 여기를 이제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일단 제가 한 것처럼 나라별로 중요 왕들을 훑어가면서 쭉 한번 스토리를 엮어보세요. 이제 중요한 이벤트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한 번씩 하시겠죠. 그리고 이게 볼 때는 그 지도랑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깊게 공부하겠다 그러면은 각 국가 간의 어떤 관계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근초고왕 때 고구려 왕을 죽였다라는 거, 그다음에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면서 뭐 가야도 막 저기 괴롭히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장수왕 때 백제가 천도하게 만든 거, 그 다음에 뭐 신라에서 배신해가지고 결국에 한강을 장악했던 거, 이런 전투 위주로 또 한번 보시면은 더 이제 이 시대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과서에 한 장 넘겨보시면 그 16페이지에 이제 관등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따로 정리를 안 했을 뿐이지 이미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해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돼요. 그래도 잘 모르겠다, 또는 교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하는 거는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서, 그런 공간이 있죠? 있을 겁니다. 거기다 올리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수고했고요. 자, 다음 3강에서 뵙겠습니다. 안녕.